결국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GPT 같은 검색 들어가는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커지고 있고, 로봇이나 뭐 전기차나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가 쓰이니까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거는 반도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을 최근에 또 집필하신 은퇴연구소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이분의 얼굴이 어디 있지? 네, 아무래도 현재 이제 또 직장인 또 신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 좀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인이시지만 5년 만에 순자산 12배를 또 불리셨고, 또 결혼 생활 7년 만에 또 연 2억을 저축할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실제 뭐 경제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책도 쓰시고, 네. 투자로서도 이제 성공적인 결과까지 이뤄내고 계시는 중이니까. 네. 그래서 직장인이지만 어느 정도는 로열 직장인이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직장인인데 네. 내가 그러면 이분처럼 어떻게 하면 투자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의 산 증인으로서 네. 와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지만 또 얘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서 이분의 또 음성에, 좀 목소리에 말하는 얘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단지 이제 뭐 은퇴연구소라는 경제 블로그를 좀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최근에 이제 부의 지식 사전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고, 또 이게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기도 한데, 제가 22년도 기준으로 한 2억 조금 못 되게 저축을 했더라고요. 1억 9,200만 원 정도인데 23년도 상반기를 좀 이번에 뽑아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는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3년도에는 2억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저축 금액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투자 활동도 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병행하고 있는 은퇴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5년 만에 순자산을 12배 불리셨다고 하는데, 네. 가장 큰 노하우 팁이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주식으로도 조금 벌고 부동산으로도 조금 벌고 월세랑 배당으로도 연 한 2천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2천은 들어오는데, 결국 이제 저랑 저희 부부의 맞벌이 소득이 근간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은 3명의 주체가 돈을 벌거든요. 와이프가 벌고 저도 벌고 블로그가 벌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 벌 때는, 그러니까 많이 벌 때는 월 한 1,5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월에.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500에서 1,500 되게 레이지가 좀 넓은 편이긴 한데, 블로그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돈을 벌어다 주니까 뭐 그렇게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럼 블로그 글을 하루에 한 개씩 쓰시나요? 그렇죠. 1일 1포스팅은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요. 그러면 그 한 개의 글을 쓸 때 몇 시간 정도 투자하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되게 짧아요. 한 1시간이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 찾는 데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고민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문도 보고 단톡방에 올라온 이슈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는데 늘 소재 고민이죠. 근데 소재만 있으면 쓰는 거는 1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찍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뭘 찍어야 되지? 그쵸. 그 컨텐츠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도 공부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꾸준히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꾸준히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묵묵히 꾸준히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블로그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네. 그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지금 순수 블로그 운영은 한 10년 했고, 경제 쪽으로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책이 그 블로그의 약간 집합체 느낌? 네. 다 라고 끌어모은. 그래서 저도 딱 보면서 되게 간결하게 핵심만 좀 쓰셨다, 각 네. 분야별로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단 제가 한눈에 딱 눈에 띄었던 게,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의 흐름인데, 네. 이 책 겉표지에 돈의 흐름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자 입문지침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작가님께서도 돈의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유동성인데 그러니까 16년도부터 21년도 말까지에는 부동산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모든 돈이 전 쏠렸다고 보거든요. 그때 집을 샀으면 아마 큰 돈을 버셨을 거예요. 3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버셨을 거고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20년, 21년 코로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주식 쪽으로 엄청난 돈이 몰렸고 그때 코스피도 3,300 최고점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라는 건 이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당장 이제 투자를 통해서 몇 프로서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전 돈 이꼬르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계속 국가는 화폐를 찍어내거든요. 화폐를 찍어내서 돈을 찍어낸다는 말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30년 전에 짜장면이 뭐 2,000원 했으면 지금 짜장면이 예를 들어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짜장면이 귀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자산 가치는 오르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자산은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분당에 그 평당 분양가가 한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라고 하면 그 공급 면적으로 그러면은 한 4,500만 원 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지금 뭐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분당의 아파트들이 뭐 12억, 13억씩 하잖아요. 뭐 집 좀 떨어져서 그런데 뭐 정고점 때는 뭐 15억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산의 가치는 진짜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게 보고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오른다는 걸 저변에 깔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돈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진짜 막 정말 많은 돈을 버는 사업가나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은 뭐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레버리지는 부동산에서 있는 주담대 말고 주식 쪽 주담대는 뭐 리스크도 있잖아요. 뭐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팔기 싫어도 자동으로 청산 당해 버리니까 증거금을 넣지 않으면 그래서 주담대는 리스크가 있지만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레버리지로 집을 살 텐데 그 레버리지를 뭐 집을 살 때 내가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빚을 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내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근데 그러려면 저는 가계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 1차적으로 뭐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 소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있는데 변동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부채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레버리지의 임계치를 딱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난 이 정도까지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살 거야. 근데 자산을 사는 이유는 자산의 가치는 오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가계부를 쓰고 내 현금을 파악하고 길게 보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셨던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뭐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는 늘어난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자산의 가치를 내가 올라타려면 가계부나 이런 내 현금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보셨을 때 반도체 앞으로 전망과 그리고 AI에 따라서 얘는 조금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할 때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할 텐데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 반도체 회사는 내가 그냥 깔아놓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사 모으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반도체라는 게 뭐 설계라는 팹 같은 경우는 뭐 차치하더라도 결국 이제 생산 설비나 계속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반도체 기업을 안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버는 족족 주주에게 환원하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더 회사의 큰 미래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죠. 그래서 뭐 배당도 적게 주고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 안 된다는 건 돈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게 반도체거든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결국 계속 설비에 투자한다라는 말은 해자를 계속 넓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뭐 압도적으로 1위긴 하지만 결국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가 하는 GPT 같은 뭐 검색에서 들어가는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커지고 있고 로봇이나 뭐 전기차나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가 쓰이니까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TSMC가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빵 자체가 커지니까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결국 이제 글로벌리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결국 두 개 기업이 싸움이잖아요.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그럼 삼성전자도 투자한 만큼 나중에 결국은 이 넓혀놨던 경제적 해자의 이익을 가져갈 거고. 그리고 메모리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걔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잖아요. 지금이야 뭐 D램 가격이 떨어지고 D램 수요가 줄어들면서 뭐 공급도 많고 수요도 조금 줄어들면서 재고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뭐 1분기는 적자, 반도체 적자 보고 2분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뭐 7일날 뭐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서 뭐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단기적인 거고 결과적으로 뭐 2003년 말 2004년도 5년도 가면은 뭐 쭉쭉 반도체 시장은 커질 게 자명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그냥 매집해놓는 단기적으로 내가 사팔사팔 해가지고 뭐 수익을 하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거는 반도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 때 물린 분들은 회복하는데 한참은 걸리시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도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